오늘은 프랑스 통신사 AFP에서 발행한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헬로 한류,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소개드리는 기사는 전 세계로 타전되는 통신사 출처의 기사가 그러하듯 짧고 담백하게 서술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소식이 들린 바로 다음날 작성된 기사인데요. 보통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되더라도 그 작가의 작품 세계와 작가의 캐릭터에 대해 주목하는 기사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물론 한강 작가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 노벨상 관련 외신 보도들의 색다른 포인트들 중 하나는 이에 더해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주목하는 기사들이 별도로 나오거나 또는 해당 작가를 조명하는 기사라 하더라도 기사 안에 한국의 문화적 부상을 언급하는 기사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전과는 차별화되는 포인트죠. 제가 직전 클립에서 소개드린 한강 작가 관련 뉴욕타임즈 기사에도 도입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강에게 노벨 문학상이 수여된 건 한국 문화의 막강한 소프트 파워를 또 한 번 입증하는 사례로 남는다. 그녀의 성취는 2020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것, 그리고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과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같은 K-팝 아티스트들의 폭넓은 대중적 성공에 이은 쾌거다. 오늘 소개드리는 AFP 기사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사입니다. 오스카상을 수상했다. 드라마와 K-팝 스타는 세계 차트를 장악했다. 그리고 마침내 주요 소설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 되었을까?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 드라마와 K-팝 아이돌이 중국, 일본과 같은 이웃 아시아 국가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한류, 즉 한국의 물결이 시작되었다. 한류가 서양에 도달한 것은 싸이의 세계적 히트곡 강남스타일이 나올 때였다. 그 다음 10년 동안 아기상어는 유튜브 신기록을 세우고 K-팝 분야의 메가스타 방탄소년단은 차트를 석권했으며 봉준호의 기생충이 오스카상을 수상하고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비영어 TV 드라마가 되었다. 2022년 한국의 문화 수출은 약 132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한국의 가전제품이나 전기차 수출액보다도 많은 수치다. 다만 그 대부분은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과 같은 비디오 게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정부는 2027년까지 250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 중동과 같은 새로운 시장에서 더 많은 K문화 수출을 기대하고 있다. 문화 콘텐츠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는 듯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실제 기사에서 언급된 2022년 기준 문화 콘텐츠 수출액은 한국의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문화 콘텐츠 분야는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2017년에서 2021년 문화 콘텐츠 수출액 증가율은 15.7%로 동일 기간 총 수출 증가율 5.4%에 비해 3배 가까이 더 높습니다. 얼마 전 틱톡에서는 전세계 한류 관련 소비자 지출액이 2030년까지 1430억 달러로 늘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물론 이는 수출액과는 다른 개념으로 한류 관련 전체 시장 규모 정도로 보시는 게 적절한데요.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류 시장은 760억 달러 규모입니다. 약 5년 뒤에는 시장 규모 자체가 2배가 될 거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폭발하는 한류 관련 시장에서 그 원천이 되는 국가가 우리나라일진데 이게 별거 아니라는 태도가 맞는 건가 싶습니다. 게다가 대중문화 산업은 국가 이미지 제고 효과뿐 아니라 인접 분야에 대한 파생 효과도 큰 산업이어서 그 분야의 수출액만 봐서는 안 되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죠. 참고로 하나 더 짚자면 한국 대중문화의 해외 확산 과정에서 틱톡은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유튜브 대비 틱톡 사용자가 상대적으로 더 적어서 틱톡의 파급력이 종종 무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동남아시아에선 약 80%의 사용자가 틱톡을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외에서 틱톡의 위상은 유튜브를 상당히 따라왔습니다. 데이터 AI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을 제외하고 2022년 1분기 기준 틱톡의 1인당 월평균 사용시간은 23.6시간으로 같은 기간 유튜브 월평균 사용시간이 23.2시간보다 약간이지만 더 많습니다. 매출액은 틱톡이 유튜브의 3분의 1 정도 되고 말이죠. 오스카 수상에 빛나는 봉준호 감독에 의하면 이 동아시아 국가의 문화적 성공 열쇠는 한국인 모두가 드라마틱한 시대를 살아왔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1950년대 한국전쟁은 한국이 핵무장을 한 북쪽 이웃과의 갈등 속으로 갇히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이후 군사독재, 광범위한 경제변혁 등의 기간을 거치며 한국은 결국 민주적 전환을 완성했다. 봉준호 감독은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격동과 극단적인 사건들을 경험했다고 말한다. 그 결과 우리 영화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다. 한국은 창작자들에게 풍부한 영감과 자극을 제공합니다. 정말 역동적인 곳이자 격동적인 곳이죠. 한국의 유명 영화감독 박찬욱도 한국의 영화 성공 비결에 대해 비슷한 대답을 내놨다. 이 역동적인 한국에서 살아보지 않으시겠어요?
현대사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것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53세의 소설가 한강에게 탁월한 분야다. 한강은 1980년 광주에서 발생한 학살에 대해 배운 것이 그녀에게 변화를 가져다준 경험이었다고 이야기했다. 당시 한국의 군사정부는 민주적 봉기를 폭력적으로 억압했다. 한강은 자신의 아버지가 충격적인 사진을 보여줬다고 한다. 이는 바로 희생자들의 흩어진 시신과 혼란 속에서 혈액을 기부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시민들의 사진이다. 이는 이후 그녀의 책 소년이 온다에 영감을 주었다. 고려대의 한국문학 교수이자 문학비평가인 오형엽 씨는 말한다. 물론 많은 한국 작가들이 나라에 트라우마가 있는 과거를 탐구했습니다. 다만 한강은 어려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자신만의 눈에 띄는 문학적 미학을 확립했죠. 한국은 선진 경제국 중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다. 하지만 문화수출 분야에서만큼은 그 이야기가 다르다. 이 분야에서 여성들은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 한강에게 북커상을 안겨준 소설 채식주의자는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심한 여성을 다룬 작품이다. 이 책은 생태 여성주의의 기념비적인 텍스트로 여겨진다. 한국의 문학비평가 강지희 씨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첫 아시아 여성이 된 한강의 작품은 과거 남성 작가들이 다루지 않던 방식으로 폭력을 다루고 있다고 말한다. 한강은 이러한 유형의 내적 갈등을 재해석했습니다. 강 씨는 한강 작가에 대해 이전엔 단순히 수동적이라고 여겨졌던 행동들에 대해 전혀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고 평했다. 영화에서 음식까지 K문화 수출의 성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치, 비빔밥과 같은 한국의 주식이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언뜻 한국의 마스터 플랜의 일환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한국의 성공이 주로 국가의 행동 덕분이 아니라 국가의 행동에도 불구하고라고 말한다. 2013년에서 2017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할 당시 노벨 수상자인 한강은 정부의 비판적인 9,000명이 넘는 예술가들 중 한 명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여기엔 봉준호 감독도 포함되어 있었다. 물론 정부의 일부 이니셔티브, 예를 들어 한국문학번역원과 같은 정부 관련 기관이 한강의 작품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도움을 주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더 모험적인 작품 선택을 하는 번역가들이 늘어나면서 보다 파격적인 작품들이 국제시장에 소개되는 데 기여한 것이다. K문화 수출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성공은 더 많은 성공을 낳는다. K-팝 메가스타들의 독서 습관은 해외의 K문학에 대한 관심을 촉진시킨다. 방탄소년단의 정국이 SAG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를 읽는 모습이 포착되자 이 책은 판매 열풍이 일어나 수십만 부가 팔렸다. 다만 가볍게는 봉준호 감독은 동료들과의 과음 습관이 창의력을 자극했다고도 말한다. 우린 매우 일 중독적인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많이 일하죠. 동시에 우린 너무 많이 마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일 밤 아주 강도 높게 술을 마시고 모든 것이 매우 극단적입니다. 말이 좋아 한국 현대사가 격동적이었다는 것이지 우리의 현대사는 비극적 사건들로 점철되어 있죠. 아이러니한 점은 그러한 아픈 현대사가 지금 우리에게 문화적 풍부함을 안겨준 여러 자양분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개인 차원이든 국가 차원이든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기도 하고 또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기도 하는 게 우리 사는 세상사가 아닐까도 싶습니다.